안녕하세요. 지공TV입니다. 오늘은 총균세 관련 동영상 6개 가운데 네 번째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장은 식량 생산, 즉 농업이 지난 1만 년 인류 역사의 방향을 좌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농업은 농업이 발생한 지역 사람들의 생물학적 특성과는 별 상관이 없고 지리 환경이 결정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식량 생산은 간접적으로 총기, 병원군, 쇠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선행 조건이었다. 그러므로 각 대륙 민족들이 언제 어떻게 농경민이나 목축민이 되었는가 하는 시기와 지리적 차이는 그 이후 각 민족의 대조적인 운명을 결정한 주요 원인이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작물과 가축화가 가장 이른 시기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3편에서 살펴봤듯이 두 문명이 위치한 지중해 연안은 가장 큰 벽가식물 56종 가운데 32종이 존재하는 등 작물화, 가축화할 만한 야생식물과 동물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도 지중해성 기후대가 존재하기는 했습니다만 칠레의 지중해성 기후대에는 가장 큰 벽가식물 56종 가운데 2종, 캘리포니아와 남아프리카에는 1종씩, 오스트레일리아 서남부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오늘날 이라크 남부입니다. 이라크 하면 전쟁, 테러, 폭력, 혼란만 생각나죠? 그러나 기원전 시기에 이 지역은 세계에서 최고의 선진 지역이었습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지중해 기후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중해 연안은 짧은 거리 안에서도 고도 지형 변화가 심해 환경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농작물의 잠재적 조상인 야생식물도 매우 다양했다는 겁니다. 에머밀, 웨톨밀, 보리, 렌지콩 등 아주 이 지역은 다양합니다. 같은 지중해성 기후대인 캘리포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칠레 등은 지형 변화가 적어 생물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3300년,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3000년쯤, 인더스는 기원전 2500년, 황하 문명은 기원전 2000년쯤 발생합니다. 같은 인류 최초의 4대 문명이지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문명 탄생 시기가 최고 1000년 정도 빠릅니다. 이는 이들 지역 사람의 생물학적 특성 때문이 아니라 지리 환경이 문명이 가장 빨리 탄생할 수 있을 정도로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1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4대 문명은 모두 북위 25도에서 35도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이 기후대의 작물화, 가축화에 가장 유리한 야생식물과 동물이 집중 분포했던 거지요. 이런 지리 환경적 우연이지만 동시에 이런 지리 환경이 갖춰진다면 문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필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유라시아 대륙은 위도가 비슷하므로 한 지역에서 발생한 문명의 요소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기도 쉬웠습니다. 지리 환경 조건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은 농업을 가장 먼저 시작했고 문명도 가장 먼저 발생했고 따라서 지구 5개 대륙 가운데 과거에 가장 번영한 곳이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의 유라시아 대륙 인구는 1억 명 정도, 아메리카 대륙은 2천만 내지 3천만 명 정도, 오스트레일리아는 2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한데 농업에서 공업시대로 바뀐 지금에도 여전히 유라시아 대륙이 인구도 가장 많고 GDP도 가장 큽니다. 현재 전세계 GDP는 84조 달러인데 유라시아 대륙이 51조 달러, 전세계 인구 77명 가운데 유라시아 대륙이 52억 명을 차지합니다. 더구나 북아메리카는 유라시아 대륙 사람들이 건너간 거죠. 남아메리카 역시 스페인 침략으로 인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농업시대보다 공업시대의 각 대륙별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총균세 609쪽에서 610쪽에서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1947년 미국 동부 벨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터를 발명을 했는데 이게 가까운 자이르나 파라과이가 아닌 13,000km나 떨어진 일본에서 전자산업을 촉발시킨 이유가 뭐냐? 이에 대해서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오늘날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들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식량 생산을 바탕으로 한 옛 중심지에 편입되어 있던 지역이거나 아니면 그 중심지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자이르나 파라과이와는 달리 일본을 비롯한 신흥 강국들이 재빨리 트랜지스터를 이용할 수 있는 까닭은 그 국민들이 오래전부터 문자, 금속 기계로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 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식량 생산을 시작한 두 중심지, 비옥한 초승달지대와 중국이 아직도 현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직계 후손들의 국가, 현대 중국 또는 일찍이 두 중심지 영향을 받던 이웃 지역의 국가,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유럽 또는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등을 통해서 쓴 말이다. 즉 농업을 처음 시작했던 기원전 1만 년이 아직도 현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거칠게 말하면 현재 인류는 과학기술의 과도한 발달을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기원전 1만 년에 탄생한 농업 문명이라는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손오공이란 뜻입니다. 종균세후 지리결정론은 아프리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프리카 북부는 이집트 문명이 탄생한 곳입니다. 한때 이집트 바로 밑은 사하라 사막이고 그 밑은 열대 우림 지역입니다. 이런 지리적 장애물에다 아프리카 역시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아프리카 북부 문명이 쉽게 남쪽으로 전파되지는 못했습니다. 단 서아프리카 이 지역에 서아프리카에 작물화가 가능한 몇몇 야생식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 살던 반투족이 아프리카 중부와 남부에 살던 피그미족과 코이산족을 밀어내고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피그미족과 코이산족은 출협체진민, 반투족은 농경민, 즉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농업의 힘은 잘 작동했다는 뜻입니다. 종균세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서유럽에서 왜 자본주의가 탄생했느냐 그 부분을 논한 곳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중국은 통일돼 있었고 유럽은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요 자세한 내용은 이 동영상 6번째 마지막 강의에서 소개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오늘은 서유럽은 분열돼 있었고 중국은 통일돼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중국과 유럽은 면적이 10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한데 중국은 위진 남북조 시대나 5대 10국 등 중간에 가끔 분열되긴 했지만 기원전 3세기 이래 거의 항상 정치적 문화적 통일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1275년 원나라가 선 이후 1911년 신해혁명으로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약 700년간 단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습니다. 한데 유럽은 역사 이래 통일된 적은 거의 없이 항상 분열 상태였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한쪽은 분열, 한쪽은 통일 상태였던 것은 서유럽에서 자본주의가 탄생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며 통일 중국과 분열 유럽은 지리 환경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알아야 할 건 중국의 현재 영토가 96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이게 완전히 확정된 건 175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1644년 만주족이 중원을 장악하면서 만주 땅이 청나라 영토에 들어갔고 중국 영토가 됐고 1750년대 걸륭제가 신장 지역 준가리아 부족을 공격해 진압하면서 이것도 중국 영토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사의 주무대는 현재 중국 동부와 남부로 지도에서 제가 엷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엷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곳입니다. 면적이 현 중국 영토의 한 3분의 1 정도입니다. 한데 유럽 가운데서도 오늘날 세계 주도 세력인 서유럽의 면적이 32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인도의 면적도 328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새 주요 문명권의 면적이 33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로 비슷합니다. 한데 역사적으로 중국은 통일, 유럽은 분열, 인도는 유럽보다 더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우선 먼저 서유럽을 보겠습니다. 서유럽이
나라가 아주 많지만 주요 국가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스칸다나비아 반도 정도입니다. 이들 나라들이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고 서유럽의 강대국들입니다. 한데 이들 나라들이 하나같이 산맥과 반도 등으로 고립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알프스 산맥, 여기. 스페인은 피레네 산맥, 그렇죠? 여기는 또 카르파티아 산맥이 있고, 영국은 섬입니다. 영국, 유럽 본토와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와 독일은 라인강으로 갈라져 있죠. 라인강 동쪽인 독일은 서기 4, 5세기까지만 해도 살림이 너무 빽빽해 사람이 살기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도 게르만족들이 살던 라인강 동쪽 지역은 점령을 포기했습니다. 스칸다나비아 반도는 너무 위쪽인데다가 반도죠. 한데 중국은 안 그렇습니다. 중국 동부 지역은 평원입니다. 중간에 황하와 양쯔강이 있지만 수나라타 대운하로 연결되는 등 큰 장애물이 아닙니다. 해안선이 평탄해서 툭 튀어나온 반도라든지 고립된 지역이 없습니다. 제가 25년 전 베이징에서 광저우까지 기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 교통 인프라가 안 좋아서 36시간 걸렸는데요. 베이징에서 기차 타고 24시간 동안 산은 하나도 안 보이고 지평선만 보였습니다. 중국 동부 지역이 이리 거대한 평원이었으므로 그 많은 인구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유럽과 중국의 지리 환경이 한쪽은 분열 상태, 한쪽은 통일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방금 말했듯이 유럽의 주요 5 내지 6개 국가가 지리적 장애물 때문에 고립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주요 5개, 6개 국가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면이 많았던 거죠. 그러면 인도는 왜 유럽보다 더 분열되어 있었느냐? 인도는 중간에 거대한 데칸 고원이 있죠. 중국 얘기가 나온다 김에 중국의 정치적 문화적 통일이 태평양 제도까지 영향을 줬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총균세는 이를 언어학을 동원해서 설명하는데 꽤나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중국 북쪽의 농경민에게 밀려난 남쪽 지역 타이완의 원주민들이 태평양 제도까지 퍼졌다는 겁니다. 이는 기원전 3500년쯤에 시작해서 하와이에는 서기 900년, 뉴질랜드는 서기 1200년도에 도달할 정도로 장기간에 걸친 과정이었습니다. 중국 북쪽 황하 유역, 중부인 양쯔강 유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농업이 시작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 농경민에게 중국 남부 수렵 채집민들이 밀려나 동남아시아로 갔다는 거죠. 이 와중에 타이완의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사람들도 밀려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등을 거쳐 태평양 전역에 퍼졌다는 겁니다. 이는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이 크게 4개 분파로 나누어지는데 3개의 분파의 기원지가 타이완인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농업의 힘이 역사에 미친 영향이 큽니다. 총균세 뒷부분에는 일본인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추가 논문이 있습니다. 결론은 현대 일본인의 조상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 즉 한국인이라는 건데 이를 단지 이른바 한국인의 국뽕을 만족시켜주는 논문으로 보면 핵심은 놓치는 겁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주장의 핵심은 기원전 4세기에 한반도에서 농업기술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이 원주민이었던 수렵 채집민을 대체했다는 겁니다. 즉 그가 주장하는 농업 문명의 힘을 예증하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일본인의 기원에 관한 기존설은 크게 나눈 2개입니다. 하나는 기원전 2만 년 빙하기에 일본 열도로 유입된 사람들이 진화했다는 설이고 또 하나는 일본 역사학자 에가미 나미오의 기마민족 정복설입니다. 기마민족 정복설은 서기 4세기쯤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간 기마민족이 일본의 토착 세력을 제어하고 지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일본에는 이때쯤 전방 후원분, 즉은 앞은 네분이고 뒤는 둥근, 그래서 열쇠구멍 무덤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무덤이 등장합니다. 이 무덤이 갑자기 등장하는 건 정복 기마민족의
도래 때문이었다는 거죠.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방금 말했듯 기원전 4세기 벼농사 기술을 가지고 도래한 사람들의 후손이 현대 일본인이라는 거고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현대 한국인과 일본인은 외모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유전자가 비슷한데 공유하는 언어는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즉, 이 정도라면 언어가 많이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비슷하지 않다는 거죠. 한때 일본 열도의 원주민으로 수렵 채집 생활을 했던 조선인과 농경민인 야요이인들의 유골들을 보면 둘이 유전적으로 좀 다릅니다. 기원전 4세기 한반도에서 벼농사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야요이인이 되고 이들이 조선인을 대체했다는 게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주장입니다. 그럼 한국과 일본과 언어는 왜 달라졌나? 옛날 그 역사 기록을 보면 고구려인과 백제인은 대화가 가능했으나 신라인과는 통역이 필요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약간 남아있는 자료로 볼 때 고구려어와 현대 일본어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증거가 꽤나 있습니다. 따라서 서기 660년대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면서 한반도는 신라어가 지배하게 됐고 그래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달라졌다는 거죠. 즉 일본어는 원래 고구려어와 비슷했는데 신라가 이른바 삼국 통일을 하면서 한반도 언어를 신라어가 지배하게 되니까 한국어와 일본어가 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균세는 인간의 창의성을 무시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단 인간의 창의성, 인간의 의지는 지리 환경의 영향 하에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지구에 사는 인간이라면 중력의 법칙 하에서 운동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누구는 서전트 점프 50cm, 누구는 80cm, 누구는 1m 이상, 채공시간도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나 개인별 능력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비행기를 타면 12시간 이상 날 수 있죠. 하지만 원자력 항공기가 개발된다면 한 30년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구에 사느나 언젠가는 땅에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총균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 사회에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있다. 단 어떤 환경은 다른 환경에 비해 더 많은 재료를 구비하고 있으며 발명품을 이용할 수 있는 제반 여건도 한결 유리하다. 어떤 대륙의 면적이 넓거나 인구가 많다는 것은 곧 잠재적인 발명가의 수도 많고 서로 경쟁하는 사회의 수도 많고 도입할 수 있는 혁신의 수도 많다는 뜻이다. 즉 시베리아 대륙 혹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 천재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작물화할 수 있는 야생식물, 야생동물이 없는 지리 환경에서 농업을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 인간이 아무리 천재적이라 할지라도 어떤 개인이 아무리 초인적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지리 환경의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아이작 뉴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전 사람들이 축적해 놓은 지식과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뉴턴이 역학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지 안 그랬다면 어림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즉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즉 총균세는 초인은 사실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총균세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일부 천재 발명가들이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장소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세계사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겠느냐는 점이다. 대답은 명백하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두루 인정받는 유명한 발명가들에게 항상 유능한 선후배가 있었고 그 사회가 그들의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에 발명품을 개량했던 것이다. 그렇죠? 기술은 어느 영웅 개별적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적된 행동을 통해 발전한다는 것. 기술이란 어떤 필요를 미리 내다보고 발명되는 게 아니라 발명된 이후에 그 용도가 새로 발견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증기기관은 1700년대 초반 탄광에서 물을 퍼내기 위해 개발한 겁니다. 당시 열 효율이 1%에 불과했지만 탄광에선 지체로 널린 게 석탄이죠. 그래서 그냥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임스 와트가 이 효율이 형편없던 증기기관을 개량해 1770년대 증기기관을 만들었고 1830년대에 와서야 증기기관차로 본격 사용됩니다. 맨 처음 등장한 증기기관은 원대한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라 탄광용 펌프라는 당장의 작은 목표만 있었습니다. 이 역시 창조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좀 사소한 작은 창조성이죠. 이 작은 창조성이 쌓이고 쌓여 증기기관차라는 거대한 교통혁명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수한 인종, 뒤떨어진 인종이 있을까? 현대인은 모두 아프리카인의 후손입니다. 20만 년 전 아프리카 동북부에서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해 세계로 퍼진 겁니다. 피부색이나 체형이 달라진 건 모두 현지 지리 환경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또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인류는 유전자가 99.9% 동일합니다. 인종 간 유전자 차이보다 같은 인종 안에서 개인별 유전자 차이가 더 큽니다. 총균세 프롤로그에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왜 이 책을 썼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1972년 그가 뉴기니에 갔을 때 현지 정치인인 얄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흑인은 백인들처럼 화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을까요? 화물은 문명을 상징하는 각종 물품들을 말합니다. 흑인은 원래 지적으로 열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이 책의 주장이라는 거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러나 남은 문제도 있습니다. 수렵 채집 사회를 종식시킨 농업은 축복인가 재앙인가? 최초 4대 문명은 모두 아시아에서 탄생했는데 왜 서기 1500년 이후 그때까지 후진 지역이었던 서유럽이 세계를 주도하게 됐을까? 그리고 서구의 주도권은 앞으로 계속될 것인가? 이건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